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강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총각이 어렵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총각은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그 모습을 본 어느 집에서 믿고 사위를 삼은 것이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총각에게 복이 내렸다며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두 해 그 부부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날, 새 신부는 한밤중 강가로 호련히 나가서는 물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대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신랑은 부인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도통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행복하기만 한 부부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신랑은 밤마다 강가에 나가 슬피 울었죠. 대체 왜 한마디 이유도 말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리곤 40년의 세월이 흘러 신랑은 밤이면 강가에 배를 띄워놓고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다 팔아 생계를 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음달 밤, 어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낚시질을 하였지요. 온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한데 일렁이는 물결이 뱃전에 닿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부는 오늘도 수면에 비친 별들과 달을 보면서 중얼거렸지요. 대체 왜 한마디 이유도 말하지 않았단 말이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같은 생각뿐인가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웬 여인이 나오더니 뱃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어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어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지요. 필시 귀신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부는 너무 놀라 낚시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뱃전을 붙들고는 어부를 한참 동안 구경하더니 도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어부는 물속을 바라보았는데 물가의 달빛만이 물결에 일렁일 뿐 귀신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일렁이는 물결에 비친 달을 보고 내가 착각했구나. 하기야 귀신인들 사람인들 박복한 이네 발자에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고 어부는 다시 낚시대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다음 날 밤 어김없이 어부는 강가에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더니 뱃전에 매달려서는 어부를 또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부는 이번에도 또 낚시대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젯밤처럼 다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 같아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나는 물귀신이요. 물속에서 산지 꽤 오래되었는데 심심해서 놀러 나왔소. 당신은 늘 밤에 고기잡이를 하지요? 당신하고 말동무나 하고 싶은데 배 안에 들어가도 되겠소? 들어오시구려. 고맙소. 물귀신은 배 안으로 들어와 어부와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밤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시지요? 내 아내가 오래전 이곳에 빠져 죽었어. 하지만 아직도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 밤마다 와서 묻고 또 묻다. 이제는 아내가 좋은 곳으로 가 살기를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 어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귀신이 어부에게 부탁했습니다. 낚싯대 하나 더 있으면 내게 주시지요. 나도 낚시질이나 하게. 그럴래요? 여기 있어. 어부는 물귀신에게 낚싯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귀신은 고기 잡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낚싯대를 물에 담그기만 하면 팔뚝만한 고기들이 낚이는 것이었습니다. 물귀신과 어부는 고기를 잡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물귀신이 되었어? 글쎄요, 귀신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은 저도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예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되어 있다는 정도밖에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귀신과 어부는 함께 낚시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은 흘러 새벽이 되었죠.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지요. 물귀신은 작별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부는 물귀신 덕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름 기분이 좋았지요. 그리고 다시 밤이 되자 물귀신은 또 어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시 보는 거지만 둘은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함께 낚시질을 하며 또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우기를 서너 달 하다 보니 둘은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물귀신이 어부에게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냈지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내일 밤 자정에 한양에 사는 정승집 외아들이 강으로 오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잡아먹어야 해요. 그래야 제가 좋은 데로 가거든요. 내일 밤에는 낚시질을 하러 오지 마세요. 어부는 물귀신과 단단히 약조하고 내일 밤에는 강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다음 날 밤 어부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자니 물귀신이 말한 한양의 정승집 외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죽게 생겼구나. 이리 안타까운 일이. 어부는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 집에서 뛰쳐나와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을 살펴보니 마침 웬 젊은이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강가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한양에 사는 정승집 외아들이로구나. 달려오는 사내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보였지요. 어부는 달려가 젊은이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어부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정신이 들었는지 젊은이는 어부를 멀뚱히 쳐다보다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어부는 젊은이를 둘러엎고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놓았습니다. 한참 후 젊은이는 정신이 드는지 눈을 가만히 뜨더니 어부에게 물었지요. 대체 여기가 어디죠? 강가로 달려오던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말 그랬단 말인가요? 나는 한양 집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아무래도 내가 무엇에 홀렸나 봐요. 젊은이는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 온 적이 없어 그러니 한양까지 길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부는 젊은이를 한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승의 집은 발칵 뒤집혀져 있었죠. 그 집 외아들이 한밤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히 대문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본 정승은 버선발로 나와 아들을 맞이했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너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냈단다. 정승집 식구들은 젊은이가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고 어부는 그제야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어부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물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물귀신이 어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물귀신을 보자마자 사과를 했지요. 미안하오. 나 때문에 많이 섭섭했을 것이오. 그런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하도 딱해서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운명이었나 보죠. 뭐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고생은 무슨. 당신 덕분에 몇 달 동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괜찮았어. 아닙니다. 그동안 잡지 못한 고기를 제가 다 잡아왔습니다. 물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허리끈을 풀자 옷 속에 담겨있던 고기들이 쏟아져 배를 가득 채웠지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 물귀신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나흘 안에 사람 하나를 잡아먹고 좋은 데로 갈 겁니다. 그러니 며칠 강가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좋은 데로 가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물귀신은 그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겠다고도 말겠다고도 말이죠. 물귀신을 살리려면 강가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날이 밝고 또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어부는 오늘은 강가에 배를 띄우지 않았지요. 한쪽 편에서 아무 말 없이 강 주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강으로 오지 않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강가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부는 낚시대를 들고 강가로 나가려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오늘은 강가에 나가시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오늘 아침에 강에 사람이 하나 빠졌다는데 관아에 사람들이 와서는 온종일 시신을 찾느라 난리입니다. 아뿔싸, 내가 자느라 미처 강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렇게 어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지요. 그날 저녁도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낚시대를 들고 집을 나서려는데 대문 앞에 웬 편지 봉투가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가만히 편지를 주어서 편지를 열어보니 물귀신에게 온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편지에서 물귀신은 자기가 사는 곳을 알려주며 꼭 찾아오라고 했지요. 어부는 편지를 읽자마자 짐을 싸 물귀신이 산다는 곳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물귀신이 알려준 곳은 높은 고개를 2개나 넘고 넓은 물을 건너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부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물귀신이 산다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깊은 산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집이었지요. 어부가 찾아오자 물귀신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본 듯한 여인이 비단 옷을 입고 달려오는데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서방님, 이제야 뵙네요. 제가 귀신으로 살 때는 기억을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서방님을 알아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오. 그리 가까이 두고도 몰라봤다니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이제라도 이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시지요. 부인을 잃고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어부는 깊은 산중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둘은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서방님, 아니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서방님 너무 추워요. 저 좀 꺼내주세요. 내 고깔이다. 거기 가만히 계시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대길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대길은 나이 17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하루는 대길이 멀리 떨어져 사는 친갓집에 제사가 있어 집을 나섰습니다. 대기라, 먼 길이니 조심히 다녀오너라. 아버지, 저는 걱정 마셔요. 혼자 계시는 동안 끼니 거르시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계셔요. 그래, 나는 걱정 말고 몸 조심히 다녀오너라. 대길은 홀로 남겨진 아버지 걱정에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큰 할아버님 제사라 아니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대길은 한참을 걷다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걷다 보니 날도 덥고 목도 마른 터라 대길은 시냇가에서 세수도 하고 목도 축이려 했지요. 그런데 얕은 물속을 가만 보니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해 제법 큰걸? 가다가 구워 먹어야겠구나. 대길은 그 즉시 물로 뛰어들어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랑 함께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물고기를 잡자마자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가던 길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대길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물고기를 나뭇잎에 싸서는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속 오솔길로 들어서 하염없이 또 걸었지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어디선가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대길은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죠. 그리곤 곧 새 잡는 그물에 꿩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가는 곳마다 이게 웬 횡재냐? 대길은 그물에서 꿩을 떼어내고는 또 생각했지요. 아쉽구나. 이놈을 삶아 아버지께 드리면 참 좋아하실 텐데. 대길은 그렇게 아쉬워하며 꿩을 묶어서는 다시 길을 가려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그물을 놓은 사람에게 미안하네. 그래, 꿩 대신 물고기라도 주어야겠다. 대길은 그물에 물고기를 올려놓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물을 놓았던 사람이 그 사이에 뭐라도 잡힌 게 있나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산속 새 잡는 그물에 걸려 있으니 기겁할 노릇이었지요. 아니, 이 무슨 일이? 이 깊은 산속에 새 잡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다니! 이럴 수가! 이건 필시 귀신의 짓이 아니고서야! 그물의 임자는 물고기를 들고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오! 그물 임자의 호들갑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모두들 기이한 일이라며 맞장구 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물고기가 새 잡는 그물에 걸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아니고서야.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 아니오? 이럴 게 아니라 건넌 마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이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르르 무당에게 몰려갔습니다. 무당은 놀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수선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점을 치는 신용을 했지요. 그리곤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신령님께서 물고기로 변해서 오셨구나. 아이고 큰일이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고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이요. 이제 곧 마을에 재앙이 내리겠는걸. 무엇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소? 필시 재앙을 피할 무슨 방도가 있질 않겠소. 재앙이 온다니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기세였지요. 그 모습을 본 무당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물고기를 모셔놓고 크게 제사를 올려야 할 것이요. 그렇지요. 제사를 올려야 하겠지요. 돈이 얼마가 들건 간에 부디 산신령님의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날로 새 잡는 그물이 있던 자리에 당집이 지어졌습니다. 무당은 당집 안에 물고기를 모셔놓고 보름간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무것도 모른 채 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대길은 산속에 당집이 지어진 걸 발견하였는데 당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연신절을 하고 있질 않겠습니까? 어라? 분명히 갈 데는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당집이 세워졌지? 대길은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당집 가까이로 가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집 안에 모셔놓은 산신령을 가만 보니 자기가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대길이 궁금하여 사람들에게 사연을 물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대길은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죠.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그물에서 꿩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리 되면 도둑으로 몰려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니 참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길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벼랑간 당집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집어들고는 말했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을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길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경실색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은 휘둥그레져 가만히 대길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니, 저럴 수가. 산신령을 구워 먹다니 저런 막대먹은 놈을 보겠나? 그러자 대길이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을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귀신들은 저만 보면 주랭랑을 놓지요. 제가 산신령을 잡아먹었으니 이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산속에서 물고기가 새 잡는 그늘에 잡혔는데 어느 날은 웬 총각이 나타나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이라며 산신령을 잡아먹다니 말입니다. 그 뒤 이 마을에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무당보다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 더 유명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온 고을에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은 퍼져나갔지요. 하루는 대길이 아버지와 함께 아침밥을 차려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웬 낯선 사내들이 얼쩡거리고 있는데 대길이 수상하여 물었지요. 대체 니시여? 용건이 있으면 들어와서 말하지. 뭘 그리 넘겨다 보고 있는 것이요? 그 말에 사내들이 가만히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멀지 않은 고을에 사는 최부잣집의 머슴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식전대바람부터 찾아온 것이요? 그 집 뒷마당에 오래된 행화나무가 있는데 밤이면 그 나무에서 귀신이 나와서는 주인 어르신 딸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귀신 잡는 대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한번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냥 한마디 한 것이 일이 소문이 나 정말 귀신과 마주해야 할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귀신을 잡을 줄 몰라요. 그건 헛소문일 뿐이에요. 대길이 이렇게 말하고 꽁무니를 빼려 해도 머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 간에 주인의 분부를 어길 수 없으니 강제로 대길이를 끌고 가버렸죠. 아이고 정말 저는 귀신 잡을 줄 몰라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렇게 대길이 한참을 끌려가 부잣집 마당에 던져지자 최 부자는 반색을 하고 대길이를 맞이했지요. 오, 당신이 그 유명한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이요. 이리 급하게 모시고 와 실례가 많소. 내가 밤이면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도무지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소. 부디 그 귀신을 꼭 잡아주시오. 그럼 내가 돈은 얼마건 간에 다 드리겠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 물고기를 잡은 일부터가 후회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저리 간절히 부탁하는 최 부자를 마주하자 대길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솔직히 말하기가 힘들었지요. 에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래 될 대로 되라. 대길은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간곡히 부탁하시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 아닙니까? 최 부자는 대길의 말에 기뻐 온갖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지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머슴들은 대길을 끌어다 뒷마당 행화나무 밑에 놓고는 모두들 황급히 도망가 버렸지요. 대길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다리로 간신히 행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부처님, 신령님, 옥황상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길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파란 불이 비쳤습니다. 파란 불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더니 대길의 머리 위에 멈추었지요. 대길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은 아득하고 하늘은 노랗기만 하니 말뚝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머리 위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대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만약 내일까지도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거라. 그 파란 불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하더니 금세 사라져 버렸지요. 대길은 겁에 질려 떨리는 두 다리를 이끌고 간신히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이를 어찌합니까? 어쩌면 좋지? 차라리 달아나 버릴까? 그날 밤 대길이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식전부터 최 부자가 방으로 찾아왔지요. 어젯밤 귀신을 만나셨지요? 오늘 밤에는 꼭 귀신을 잡아드시고 부디 저희 집에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최 부자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니 곧이어 아침상이 들어왔습니다. 상에는 평생 보지도 못한 사내 진미가 가득했지요. 대길이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에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나 보자. 그렇게 대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머슴 한 사람이 접시에 구운 생선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길이 가만히 그 생선을 보니 지난날 산신령으로 모셔졌던 그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대길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이놈아, 내 놈이 귀신 노릇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머슴이 얼굴빛은 사색이 되고 갑자기 벌벌 떨더니 대길이에게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 머슴이 왜 이러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한 대길이는 금세 이 머슴과 귀신이 필시 무슨 연관이 있음을 알아차렸죠. 그리곤 머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야 내 놈이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바른 대로 말하렸다. 예, 나리. 귀신 잡아먹는 대길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머슴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때부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제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를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를 사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귀신 소동을 벌여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바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요. 알고 보니 머슴은 귀신 잡는 대길이가 어젯밤 일을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길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일부러 생선을 구워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머슴은 대길이 무심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딸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딸을 준다는 핑계로 머슴을 10년 동안 부려먹어? 주인이 아주 괘씸하구나. 오죽하면 머슴이 귀신 소동을 벌였을까? 대길은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는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귀신을 잡아드리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귀신에게 듣자니 전에 딸을 주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지요. 그 사람에게 딸을 주어 당장 혼례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귀신을 잡겠습니다. 귀신이 딸을 달라고 장난을 치는 것은 주인 집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례를 올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집안은 귀신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대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머슴에게 딸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것은 머슴과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역시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답게 용하긴 하구나. 주인은 크게 감탄하고는 대길에게 말했지요. 잘 알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할 테니 귀신이나 잡아주십시오. 주인은 그날로 머슴과 딸의 혼례를 올려주었고 머슴은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슴은 대길에게 거듭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부잣집 귀신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길이는 최부자에게 큰 돈을 받아 논밭도 사고 어여쁜 신부도 얻어 아버지 잘 봉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대길이처럼 거짓말로 운 좋게 돈도 벌게 되고 하는 걸 보면 살다 보면 가끔은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누군가를 도우려 한 것이기에 대길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려 한 거짓이었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저기 혹시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 집이 어디요? 아, 그 사람? 저기 함경도 산골로 이사간 지 오래되었소. 소문에는 세상하고 인연을 끊었다지요 아마. 예, 대길아. 난 대길이 아니오. 절대 아니오. 잘못 본 것이오. 대길아 어딜 가니?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칠복이었지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칠복이가 가만 보니 아버지는 낮이건 밤이건 잠만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잘 쓰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였지요. 그래 늘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하루는 칠복이가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벼슬도 장사도 농사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낮잠만 주무시다가 밤에만 잠깐 출입을 할 뿐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물쓰듯 하세요? 칠복이의 물음에 아버지의 얼굴은 빨개졌죠. 요놈의 자식! 내 놈이 그것을 알아 무엇하려느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식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아까 이 앞으로 포교가 지나가면서 내 아비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 넌 뭐라 대답했느냐? 낮에는 들에 가서 농사 짓고 밤에는 새끼를 꼰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정말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칠복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정말로 대답을 잘했구나. 내가 정말 궁금해하니 내가 하는 일을 말하마. 너도 알다시피 낮잠만 자다가 밤에 출입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내 아비는 도적질을 업으로 삼고 있단다. 아버지의 말에 놀란 칠복은 누가 들을까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적질하다가 포교에게 붙들리기라도 한다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칠복은 누가 들을까 목 놓아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자 칠복의 아버지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두 부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지요. 오냐? 울지 말거라. 내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그 말씀 꼭 지키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마.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단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적질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한단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모임에서 나오겠다고 하면 나는 아마도 그놈들에게 맞아 죽을 게다.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좋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칠복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한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어요? 뒷산 너머에 있는 산골짜기로 한참 들어가면 큰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땅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땅굴에 모여 있단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안심하고 계세요. 이튿날 칠복이는 아버지가 말해준 도적의 소굴을 찾아 나섰지요. 아버지가 말한 뒷산 산골짜기로 들어가 소나무 앞에 도착하여 땅굴을 찾는데 마침 발밑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땅에 귀를 대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었지요. 여보게, 누구든지 뒷마을 김장자 집에 있는 그 항아리를 가져오는 사람을 우리들의 두령으로 삼기로 하세. 글쎄, 그 항아리를 어떻게 가져온단 말인가? 밑에서는 의논이 분분한 듯하였습니다. 옳지, 이놈들이로구나. 칠복이는 그들이 도적들임을 확신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출입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찾지 못한 칠복이는 발로 땅을 꽝꽝 구르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적들은 한참 김장자 집 금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벼란간 땅이 울리며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어떤 놈이야? 도적 중 한 놈이 소나무에 있는 땅굴 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요놈, 너는 누구냐? 칠복이는 땅굴 문 앞으로 달려오며 말했지요. 누구긴 누구예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죠. 내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누구긴 누구겠어요? 들어가 봐야죠. 도적놈은 칠복이가 10대살밖에 안 돼 보이는 데다 도적들의 쪽수도 많아 마음 놓고 땅굴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칠복이는 땅굴로 들어가 생글생글 웃으며 좌우를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 계시네. 어디를 가셨을까? 내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누구긴 누구예요? 다들 아시면서 그러세요? 무엇을 알아? 무엇은 무엇이에요? 저도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안단 말이냐? 김장자 집 일도 제가 다 아는데. 김장자 집 무엇을 알아? 김장자 집 그 항아리요. 이 말을 들은 도적놈들은 서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 요놈 보게. 김장자 집 그 항아리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금 항아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이곳에 두령으로 삼겠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의견이라도 내겠다는 말이냐? 내라고 하면 내지요. 뭐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면 저를 두목으로 삼으시겠어요? 도적들은 어린 칠복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보다 좋은 의견을 낸다면 두령으로 삼다 뿐이겠느냐? 그러면 제가 김장자 집에 갔다 올 것이니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칠복이가 도적들에게 무어라 속닥속닥하니 도둑들은 옳다 하며 모두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그리고 곧 칠복은 거지 복색을 하고 김장자 집 대문 앞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가 고파 그럽니다. 밥 한 술만 주세요. 칠복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너는 지각 없이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아가씨께서 위중한 상태에 놓여 온 집안이 경황이 없는데 너는 그런 집에 와서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느냐? 칠복이는 여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밥 한 술만 달라 매달렸지요.
그러지 말고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이러다 굶어 죽을까 그럽니다. 그렇게 여자와 칠복이가 대문에서 밥을 달라 말라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김장자가 측은한 마음이 생겨 칠복이를 사랑으로 불러들여 밥을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침 배도 고픈 때라 허겁지겁 내준 밥을 다 먹고는 김장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죠. 주인어른께서 이렇게 밥을 주시니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어른의 안색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신데 대개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주었으면 먹고 갈 것이지. 주인 안면에 수심이 있고 없고를 어찌 알고 묻느냐? 그 말에 칠복이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했죠. 한번 배불리 먹여주신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예사롭게 가겠습니까? 김장자는 근심스러운 와중에도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너는 제법 지각이 있는 아이로구나.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가 알아도 소용이 없단다. 소용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무슨 일인지 들려주시기라도 해주십시오. 김장자는 어린 칠복이 하도 정성스럽게 묻는 것이 기특하여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내게 무남동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연히 병이 들더니 모든 약을 써도 효험이 없더구나.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자꾸 헛소리를 해서 걱정이란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비록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병자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본다고 무슨 좋은 도리가 있겠느냐? 네, 저희 집은 대대로 의술가 집안인 까닭에 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들은 것이 많아 병자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장자는 칠복이의 말이 신통해서 병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자를 본 칠복이는 김장자에게 병자의 생년월일씨를 묻더니 손가락을 꼽으면서 점을 치고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지요. 되게 큰일이 났습니다. 이 병은 약을 쓰셔도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럼 달리 고칠 수 있겠느냐? 네,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고 어르신 댁 창고를 맡고 있는 창고신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마도 댁의 창고에 보화가 묻혀 있나 봅니다. 보화라는 것은 활용이 되어 사람의 손으로 돌아다니며 양기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음지인 창고에 묻혀 있으면 그것은 요사스러운 것으로 변모합니다. 창고에 있는 것이 무슨 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물이 음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 요사스러운 것이 되어 변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보화의 조화로 인해 창고신은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창고신이 집안 식구 중 아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것이 곧 아가씨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어르신은 구판을 버려 창고의 신을 위로하시고 창고의 보화를 꺼내 햇볕을 쏘이면 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슬할 때에는 집 안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뒷산 성황당에서 하십시오. 집 안에는 병자와 어르신만 남고 그 나머지 집안 식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황당으로 가야 합니다. 하인과 비복들은 집 안에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화를 마당에 내어놓고 양기를 쏘일 텐데 그럼 여러 사람의 눈에 띌 테고 그렇게 되면 하인들 중에 불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김장자는 깜짝 놀라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네. 귀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금 항아리를 알 수 있을꼬. 참으로 신통한 애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참, 내 말이 그럴듯하구나. 내 말과 같이 하려면 어느 날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좋습니다. 김장자는 칠복이에게 아주 빠져서 바로 구슬할 준비를 했습니다. 칠복이는 김장자와 이별하고 바로 땅굴로 돌아와 도적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금 항아리를 훔칠 계획을 준비하였죠. 약속한 날 과연 김장자는 뒷산 성황당에 구판을 마련하고 집안 식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황당으로 보냈습니다. 김장자는 친히 창고에 두었던 금 항아리 3개를 마당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그 금 항아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칠복이와 약속한 도적들이 김장자의 집으로 달려들어 김장자를 결박하고 어렵지 않게 마당에 놓인 금 항아리 3개를 모두 집어갔습니다. 김장자가 아무리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른들 집안에는 하인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100명이나 되는 도적놈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적이 떠난 뒤 김장자는 급히 관아에 별을 하였습니다. 관아에서는 김장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 방을 붙였지요. 아무 날 김장자 집 금 항아리를 가져간 도둑을 잡으면 상으로 금 항아리 하나를 준다. 이때 도적놈들은 금 항아리를 땅굴로 가지고 와서 칠보기를 두령으로 삼고 잔치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칠보기는 새끼줄을 수십 발 준비하고는 도적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께서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방에 포교들이 늘어서서 우리를 잡으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잡히면 포교가 우리를 오라로 결박할 터이니 우리는 결박을 당해도 그것을 푸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준비된 새끼줄로 서로 결박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포교는 사정을 봐가며 결박하지 않습니다. 사정 보지 마시고 세게 묶으십시오. 칠보기의 명령에 따라 도적들은 서로 사정을 보지 않고 단단히 묶었고 마지막으로 한 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칠보기가 힘껏 결박하였습니다. 이제 100명 가까이 되는 도적놈들은 결박된 상태로 아픔을 참으면서 칠보기가 결박된 것을 푸는 방법만 가르쳐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제주껏 묶인 것을 풀든지 끊든지 해보십시오. 도적놈들이 있는 힘을 다해 끊으려 했지만 단단하게 묶인 끈은 끊어지지가 않았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해질 뿐이었죠. 그러자 도적놈들이 칠보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파 죽겠다. 어서 결박된 것을 풀거나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네, 가르쳐 드려야죠. 칠보기는 갑자기 몸을 뒤지며 무엇인가 찾는 척하더니 놀란 듯 말했지요. 아차, 결박된 것을 풀거나 끊는 방법을 적은 비결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어젯밤에 검토하다가 그만 집에 두고 왔나 봅니다. 제가 가서 금방 가지고 올 것이니 여러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칠보기는 그렇게 말하고 그 즉시 집이 아닌 관아로 달려가 사또 뵙기를 청하였지요.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보자고 하느냐? 네, 다름이 아닙니다. 금 항아리를 가져간 도적을 잡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기에 도적을 모조리 잡아놓은 다음 이렇게 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혼자 정녕 그놈들을 모두 잡았단 말이냐?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럼 잡은 놈은 어디 있으며 모두 몇 놈이나 되느냐? 100명은 됩니다. 내 이놈 100명이나 되는 도적을 어찌 너 혼자 잡았단 말이냐? 정 믿을 수 없거든 사또께서 친히 가보시면 압니다. 사또는 칠복의 말이 허황되고 맹랑하였지만 도적 소굴로 친히 갔습니다. 그리고 땅굴로 통하는 문을 열고 보니 과연 100명이나 되는 놈들이 결박된 채 앉아 있었지요. 사또는 도적들을 모두 붙들어다 관아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말했지요. 사또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번 도적놈은 제가 형벌을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놈 참.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형벌을 정하여 보도록 하여라. 사또는 100명이나 되는 도적을 혼자서 결박한 것이 하도 신기하여 칠보기의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도적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대청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아,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아라. 도적들이 소리를 듣고 대청을 쳐다보니 대청 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두령으로 삼은 칠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적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린아이에게 속은 것이 분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지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태평한 세상에 양민으로 태어나 살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감히 도적이 된 게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살기 위해 죄를 지으면서 도리어 그 죄로 인해 생명까지 빼앗길 줄은 어찌 생각하지 않았느냐?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잡혔으니 너희들의 목숨이 어찌 될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나 사또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어 금항아리 3개 중 하나는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장사를 업으로 하는 양민이 되거라. 이 말을 들은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말했습니다. 이놈아, 도적을 살려 보내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닙니다. 저놈들도 본심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면 저들도 양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민이 되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또께서 이미 제게 허락하신 것이오니 저들을 모두 놓아주십시오. 사또는 체면에 이미 허락한 일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칠복이에게 상으로 주려고 했던 금 항아리 하나를 모든 도적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머지 2항아리는 김장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관할을 나온 도적들은 금을 나눠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과연 그들은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에 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덕수였죠. 덕수는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부모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 정도였죠. 하지만 고기를 잡는 덕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덕수가 늘 안타까웠습니다. 저리 똑똑한 아이가 하필이면 고기 잡는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신들처럼 일평생 그저 어부로 살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니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는 덕수의 아버지가 부인에게 한탄스럽게 얘기했죠. 여보, 난 고기를 잡는 어부요. 상놈이란 말이오. 하지만 내 자식은 차마 나처럼 살라고 할 수는 없소. 그럼 어찌한답니까? 태어나기를 우리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같이 새끼 밥을 먹고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뜨는 것은 똑같지 않소. 그런데 얼굴색이 다른가? 그렇다고 말이 다른가? 어찌하여 양반이라고 변변찮은 자라도 대접을 받고 어찌하여 상놈이라고 똑똑한데도 대접을 못 받고 사느냐 말이오. 실로 세상에서 사람 차별같이 슬픈 것이 어디 있겠소. 내 자식은 그렇게만 살라고 할 수는 없소. 그럼 어찌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덕수에게 물어봅시다. 그놈이 그래도 똑똑하니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오. 덕수의 부모는 그 즉시 덕수를 불러 어부를 할지 다른 일을 할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물음에 덕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죠. 아버지, 물고기를 낚아오면 제일 좋은 고기를 골라 놓으십시오. 그것은 왜? 팔아서 돈 사야지. 돈보다 양반이 낫지요. 양반? 어찌 양반을 살 수 있다냐? 아버지, 그 좋은 물고기를 우리 고을 서당 훈장님에게 갖다가 주십시오. 무조건. 덕수의 아버지는 아들 말을 듣고서는 그날 잡은 제일 좋은 고기를 마을의 훈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받은 훈장이 놀라 물었죠. 아이고, 이 좋은 생선을 팔지 않고 나를 주는가? 그저 아이들 가르치는데 애를 쓰시니까 드리는 것이지요. 몸에 좋으라고요. 고마운지고. 그날 이후로 덕수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좋은 물고기를 훈장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이를 이상히 여긴 훈장이 하루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물고기를 갖다 주고 잘할 재에는 혹 무슨 부탁이 있을 것인데, 그래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하겠네. 제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봐. 나의 아이들 글 가르치는 실력밖에 없으니. 정 그러시다면 우리 아들 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그런데 당장은 신분인 만큼 여느 양반집 아이들하고 한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칠 수는 없으니 저 방박 난간에 와 앉으라고 하게. 그러다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차츰차츰 방 안으로 들이도록 하지. 책은 없어도 돼. 내가 줄 테니까. 이리하여서 그 어부의 아들 덕수는 간신간신히 서당에 발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난간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어깨 너머 공부를 할 망정 말이죠. 얼마 후에 훈장이 아이들에게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시험을 하여 보니까 덕수가 여간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일지십이라더니 하나를 가르쳐주면 인의 열을 알고 천을 가르치면 마땅히 지를 알았죠. 과연 천재구나. 너를 가르칠 만하구나.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흘렀습니다. 덕수는 이제 훈장이 어디 가고 안 계실 때에는 훈장 대신 같이 공부를 하는 학동들에게 그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고 자연히 양반자제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집 아이들은 상놈의 자식이 서당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수월은 노릇을 하니 얼마나 안 입고 왔겠습니까? 자신들보다 글 공부를 잘하니 하는 수 없이 수어른으로 대하기는 하여도 늘상 괴롭힐 기회만 엿보았죠.
그러기를 또 몇 년. 덕수와 서당의 학동들은 나이도 차고 글 공부도 어느 정도 마쳤죠. 그러더니 하루는 훈장이 모두를 불러다 일렀습니다. 모두들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과거를 보러 가거라. 이리하여 그 서당 아이들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길은 걸어서 수백 리 길이니 가도 멀기만 한 길이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수월은 이었지만 덕수는 양반이 아니니 한양으로 가는 길 내내 양반 자제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죠. 야, 이 자식아. 너 우리 짐을 다 지고 가야지. 쌍놈은 원래 양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몰라? 싫으면 우리랑 같이 가지 마. 짐도 안 지고 기어이 우리를 따라간다면 죽여버린다. 신분이요. 사람 숫자가 숫자인 만큼 덕수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양반이 쌍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쉬운 시절이었죠. 그러니 덕수는 어쩔 수 없이 일행의 짐을 다 지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짐만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가는 도중에 이 양반집 자제들이 괴롭히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야, 덕수야. 저기 밭에서 김을 매는 처녀가 있지? 가서 입을 맞추고 오너라. 이건 또 무슨 짓인가요? 덕수가 망설이며 머뭇거리자 다른 양반댁 자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가 너를 감쪽같이 죽여버릴 것이다. 죽인다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길을 택해야 하였죠. 덕수는 어쩔 수 없이 그 김매는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초면인데 웬 총각이 처녀에게 인사를 하시나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댁에게 입을 맞추고 와야 저들이 살려준다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양반이 못 되었나요? 예, 제 목숨이 걸렸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으리까? 어서 제 입을 맞추십시오. 처녀가 순수히 응하자 덕수는 오히려 깜짝 놀랐죠. 어찌 제가 감히 제 청을 그리 쉽게 들어주시나요? 도령을 살리자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덕수가 처녀와 그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덕수는 처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 말하고 돌아섰죠. 그런데 처녀가 갑자기 덕수를 불러서는 속적삼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주시는 것이지요? 반드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맞추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 속 적삼을 보여주어야 믿을 것입니다. 덕수는 처녀의 마음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죠. 그리고는 못된 양반 자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보았지? 너희들이 시킨 대로 내가 저 처녀와 입을 맞추었다. 못 봤어. 우리는 못 봤다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이던데. 그저 가까이 가서 몇 마디 말만 한 것 같은데. 그러니 넌 우리 손에 죽어야 돼. 아, 그렇다면 이 적삼은 어떠냐? 아니, 속적삼까지 처녀가 주더냐? 그렇다. 양반 자제들은 속적삼을 보고 할 말이 없었죠. 그저 가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또 가 한양에 도착하였죠. 한양은 정말 사람도 많고 집들도 많았습니다. 덕수와 일행은 묵어갈 여관을 찾아 기웃거리다 담장이 높고 긴 집을 지나가게 되었죠. 덕수와 일행이 그 집 담장을 넘겨다 보는데 그 집들에는 온갖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양반댁 자제한 놈이 덕수를 괴롭히려 들었죠. 너 저 집 담을 넘어 정원에 들어가서 과실을 따가지고 오너라. 만약 그리 못하는 날에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둑질이지만 살기 위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수는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따서 담 너머로 훌을 던졌죠. 그런데 양반댁 자제들은 덕수가 던져준 과실을 다 주워 챙기고는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 남의 집 담장 안에 있는 덕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도둑질을 시킨 놈들이 오히려 도둑이라 소리치고 도망치니 이런 고약한 양반 놈들이 또 있겠습니까? 덕수는 들어올 때는 일행의 도움을 받아서 담장을 넘어왔지만 이제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초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집 딸이 처음부터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이 집 딸은 나무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멍청이 있는 덕수를 보다 못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위에 있는 자를 끌고 오너라. 하인들은 주인집 딸의 명에 따라 정원에 나가 나무 위 덕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오늘 죽을 줄 알아. 예, 내려갈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덕수는 이 집 하인들에게 붙들려
이 집 아씨 앞에 무릎 꿇어 앉았습니다. 너는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아이가 도둑질부터 배운 것이냐? 이 집 아씨의 호통에 덕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쭉 했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그런데 여기 이 집이 누구네 집인 줄 아느냐? 모릅니다. 어디 과거를 볼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문제를 낼 터이니 과거 시험장에서 시관에게 지어서 바치듯이 한번 해보아라. 덕수는 사실 글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시험을 볼 작정이었죠. 덕수는 아씨가 낸 문제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 답을 냈습니다. 아씨는 덕수의 글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죠. 그리고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더니 하얀 종이에 편지를 쓰고 머리에서 머리꽂이 하나를 빼서는 편지와 함께 덕수에게 주며 공손한 말투로 말했죠. 양반이 아닌 양인으로서 과거를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나 이 추천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머리꽂이를 가지고 과장에서 제일 위에 앉은 상시관에게 갖다가 바치시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덕수는 과장에 가서 아씨가 일러준 대로 추천서와 머리꽂이를 과장의 상시관에게 보여주었죠. 아니 이것은 내 여식의 것인데 자네가 어찌 이 머리꽂이를 가지고 있는가? 덕수는 그간의 일들을 상시관에게 소상히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시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수에게 과거를 볼 기회를 주었죠. 사실 상시관이 더욱 놀란 것은 자신의 딸이 머리꽂이를 미천한 어부의 자식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처녀의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그 처녀의 전부를 만진 것과 같기에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상시관은 자신의 딸이 미천한 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이 시작되고 덕수는 막힘없는 글 솜씨로 답을 적어냈습니다. 덕수의 답을 본 상시관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를 하였죠. 그리고 임금은 덕수의 글과 사연을 듣고 크게 감복하여 덕수를 고향의 현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양반이 된 덕수는 상시관의 딸과 적삼을 벗어주었던 처녀를 부인으로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 고을에서 존경받는 사또로 아들 딸 낳고 부모님 잘 모시며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옛날 자식 많은 당신처럼 살지 말라시던 부모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행여나 자식들 굶길까 쉬지 않고 일하시고 행여나 나가서 배고플까 허리춤에서 꼬깃꼬깃 종이돈을 꺼내주시던 어머님. 그러니 자식의 성공이 어찌 자식만의 것이겠습니까?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쌓은 양반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김진사에 대해 와서는 유난히 자식을 얻기가 힘이 들어 나이 40을 넘기고도 한참 뒤에 간신히 아들 하나를 얻었죠. 지금이야 나이 40이 젊은 나이지만 그 시절에는 꽤 많이 먹은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김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시문이라 짓고 금지옥 여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시문이 7살이 되어 김진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둘러 며느리를 봐 가문을 이을 손자를 빨리 보아야 죽어도 쉽게 눈을 감을 것 같았지요. 그래 그 어린 아들을 하루빨리 장가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김진사는 매파들을 불러다 놓고 고을 일대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하였지요. 매파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린아이의 조언을 금지하는 나라의 명이 있어 신부감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매파가 광주 지방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집안의 여식이 있는데 혼기가 다 찼는데도 신랑감을 못 구하고 있는 걸 알고 접근하였지요.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신랑이 조금 나이가 어린데 김진사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대로 정승판서를 둘씩이나 배출하고 재물도 있을 만큼 있는데다 김진사 내외 또한 인품 좋기로 유명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신랑 나이가 7이면 우리 아기가 19인데 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러니 띠동갑아니요. 그리고 나이 7이어도 몇 달 뒤면 8이고 과거 공부 좀 하면 19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혼례만 성사되면 논밭 면마지기도 그냥 뚝 떼어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루 한 끼 겨우 죽으로 연명하는 집안에 논밭 면마지기도 그냥 뚝 떼어준다니. 결국 그렇게 두 집안의 혼인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 당일날 가마를 타고 신부 집에 장가들러 온 어린 신랑은 혼례를 마치고 신부와 한 방에 들었죠. 그런데 어린 신랑이 뭘 알겠습니까? 먼 길을 와 혼례다 뭐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어린 신랑은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들었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 첫 딸개 울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부는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어린 신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걸 어쩐다. 이 무슨 망신인지. 어린 신랑이 벌떡 일어난 것은 이불에 오줌을 쌌기 때문이었지요.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어린 신랑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 방 한쪽 구석에서 요강을 발견하더니 이불에 그것을 쏟아버렸죠. 그리고는 새 신부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아이고 부인 어디 계시오? 요강을 이렇게 쏟아버리고 나가버리면 대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넘긴 어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신행길에 올라 패백을 마치고 사당에 거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신부는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 처음으로 식사를 차려 시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고 시반을 섰습니다. 시반이라 함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식사하시는 걸 지켜보며 그때그때 심부름도 하여 드리고 하는 예절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김진사가 상을 받아놓고 막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는데 딱 하고 돌을 깨무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새색시는 간이 콩알만해져 어쩔 줄 모르는데 시아버지가 불렀죠. 예, 아가. 네. 이 다음에는 식성대로 섞어 먹기에 밥에 섞지 말고 따로따로 놔라. 새색시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얼굴이 벌개져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너그럽게 넘겨준 시아버지가 고맙기도 하였지요. 김진사는 정말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나이 7 먹은 신랑은 정말로 통제불능의 새신랑이었지요. 새신부는 어린 신랑을 남편으로 받들고 따르려 했지만 새신랑은 늘상 어린애처럼 행동하며 새신부를 끊임없이 골탕 먹였죠. 하루는 새신부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와서는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졸라대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남편이 하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이 창피스러웠죠. 그래 뒷곁에가 신랑을 닦아세웠습니다. 남자 양반은 부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린 신랑은 뭐가 그리 노엽고 서운했는지 펑펑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새 신부는 그만 너무도 당황해서 신랑을 들어올려 그녀의 등에 업고 애기처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진사는 아무 소리도 않고 뒤돌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손 욕심에 절도 안 든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 아이고야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그날 밤 김진사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아들 며느리 부부를 멀지 않은 곳에 신접살림을 차려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면 시부모 공양에 힘든 것도 더니 며느리가 제 남편에게 더욱 잘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들 자식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는 어린 신랑과 신부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죠. 내 자손을 빨리 보고자 하는 욕심에 너희들의 혼인을 서둘렀는데 공연히 며느리만 힘들게 한 것도 같고 시문이 또한 부모 품에서 좀 떨어져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 인근에 신접 살림을 차려줄 터이니 둘이 한번 나가 살아보는 게 어떠하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 신랑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선뜻 그러겠노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살면 새색시가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자기랑도 놀아줄 것 같고 평소 듣던 부모님의 꾸지람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며칠 후 김진사는 김진사의 집 바로 지척에 초가 한 칸을 얻어 아들 며느리의 신접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얻은 아들 자식인데 가까이 살아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살림을 냈으니 어린 신랑은 처음에는 싱글벙글 좋았죠. 세색 씨도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 아래 살았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이였는지 따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숨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 살다 보니 이 어린 신랑이 얼마나 개구지고 성가시게 하는지 세색 씨는 참기가 힘든 지경이었지요. 참다 못한 색 씨는 누가 볼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 어린 신랑을 혼내고 구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린 신랑의 성화에 화가 난 색 씨는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치고 혼을 내줄까 하다 꾀를 냈습니다. 색 씨는 어린 신랑을 불러다 말했죠. 우리 서방님, 높은 곳 구경이나 한번 해보실려우? 높은 곳? 그곳이 어디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온 고을이 한 번에 다 보일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신랑이 좋다고 하자 색 씨는 잘 걸려들었다 하면서 신랑을 지붕 위에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지붕 위에 오른 신랑은 처음에는 신기했으나 이내 무서웠는지 색 씨에게 말했죠. 이제 무서우니 그만 내려줘. 그러나 색 씨는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지붕 위에서 소리치며 야단법석을 떨었죠. 내려달라고 하지 않아? 얼른 내려줘. 무섭단 말이야. 서방님은 언제 내 말 들었나? 안 들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멀리서 아들 며느리가 어찌 살고 있나 궁금해 한번 살펴보려 오던 시어머니가 보니 아들놈이 지붕에 올라가 소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놀란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소식도 없이 방문한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얼굴은 벌개지고 무슨 변명을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대뜸 묻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 어서 바늘을 올려줘야 박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보지. 그제야 시어머니는 어린 신랑이 박을 따러 지붕 위에 올라갔나 보다 하고 말했지요. 아이고 시문아, 지붕에서 떨어지면 다친다. 그만하고 내려오려무나. 옆에서 말뚝처럼 굳어 서 있던 색시도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급히 신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색시는 신랑이 고마워 앞으로는 신랑에게 더욱 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김진사의 생일이 되어 김진사의 집에는 제법 큰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친지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며느리를 보고 첫 생일이니 잔치를 크게 열라는 성화에 김진사의 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김진사의 며느리는 그날 아침부터 몹시 바빴죠. 집안 어른들께 인사하랴, 손님들 밥상 차리랴, 몸이 서너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랑은 색시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성가시게 굴지 않았겠습니까? 색시야, 일 좀 그만하고 나랑 좀 놀자. 지금은 안 돼요. 손님상에 전도 나가야 하고 술도 내어야 하니 서방님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방님 여기서 이러시는 거 어머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혼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랑이 어디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어린 신랑은 심술이 나서는 색시의 치마 저고리를 잡아당기고는 놓아주질 않았죠. 색시는 그래도 참고 손님상에 올릴 밥을 뜨는데 어린 신랑이 치마 저고리를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밥을 엎어버렸죠. 순간 화가 난 색시는 부직갱이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휘두른 부직갱이는 겹겹이 쌓여진 그릇들을 건드려 모두 깨지고 말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놀란 시어머니가 달려와 보니 며느리의 손에는 부직갱이가 들려있고 부엌 한쪽에는 아들놈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세색 씨는 난처하기만 하였습니다. 신랑을 때리려다 그릇을 깼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또 이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날 판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말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나서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을 치다 그만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어린 신랑의 어머니는 그 말에 웃음이 나는 걸 참고 엄히 말했지요.
사내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오는 것은 못 쓰는 법이다. 어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그 속사정을 눈치채고서도 모른 척하고 며느리와 함께 깨진 그릇을 치웠지요. 그날 밤 색시는 신랑을 껴안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감싸준 신랑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어린 신랑은 이제부터 색시를 그만 괴롭히겠다며 우는 색시를 달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방 밖에서 듣고 있던 시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게 제 안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주는 걸 보면 이제 다 큰 것 같소. 어린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를 감싸주며 오래오래 살며 아들 5과 딸 5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철들자 죽는다고 사람 대부분이 철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철이 들어 허물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화난다고 그 허물을 다 드러내서야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